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나를 사랑하게 되는 자존감 회복 훈련, 자존감 수업입니다. 지은이는 윤홍균, 펴낸 곳은 심플라이프 출판사입니다. 자존감 전문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윤홍균 원장이 2년 넘게 심혈을 기울여 쓴 책인데요. 자존감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감정, 생각,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자신감, 자기의 삶의 만족도 저절로 올라가죠. 그렇다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자존감을 실제로 높여주는 실천법과 행동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갖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면의 불화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다양한 칼럼과 방송을 통해 윤답장 선생으로 유명한 저자는 나도 뒤처지는 기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중독에 빠져 희망을 놓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다고 고백하고 자신이 그랬듯 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회복해 건강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책의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 2. 사랑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보인다. 3. 자존감이 인간관계를 좌우한다. 4. 자존감을 방해하는 감정들. 5. 자존감 회복을 위해 버려야 할 마음 습관. 6. 자존감 회복을 위해 극복할 것들. 7.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5가지 실천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1장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 중에서 일부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하다 보면 저절로 자존감 높아지는 자존감 사용 설명서, 자존감 수업,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장 자존감이 왜 중요한가? 자존감의 3가지 축. 언제부턴가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흔히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자존감이 정확히 뭡니까? 라고 물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어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정도라고 하고 어떤 이는 자긍심이라고 하며 어떤 이는 내가 나를 대하는 자세라고도 한다. 웬일인지 자존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표현이 제각각이다. 그래서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자존감의 정확한 의미부터 정리해 보려고 한다. 자존감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다. 곧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지 또는 낮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레벨을 의미한다. 100점 만점에 70점이라는 숫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높이로 표현할 수도 있다. 자존감의 3대 기본축. 자존감에는 3가지 기본축이 있어서 사람들마다 자존감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도 한다. 3가지란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감, 자기 안정감이다. 우선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 축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사회에서 알아주는 직업을 갖거나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당연히 자존감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표적인 예다. 2번째, 자기 조절감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본능을 의미한다. 이것이 충족돼야 자존감도 높아진다. 서울에서 손꼽히는 학군에서 공부하고 이른바 명문대학까지 나온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존감이 당연히 높을 거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시골에서 자유롭게 뛰놀며 자란 사람보다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자기 조절감이 부족한 경우다. 3번째, 자기 안정감은 자존감의 바탕이 된다. 가진 것은 별로 없어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
트라우마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애정 결핍이 지속되는데 안전하다고 느낄 사람은 없다.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진다. 혼자 있는 것을 유난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흔히 자존감을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끼거나 자기 조절을 못하거나 마음 상태가 안전하지 않은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고 남을 사랑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는 자존감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자신감, 자만심, 자존심의 차이. 자존감과 자주 혼동하는 용어들도 있다. 시중에 나온 책에서도 이 단어들이 헷갈리게 쓰여서인지 내담자들도 혼란스러워하는 용어다. 자신감과 자만심 그리고 자존심의 그것이다. 자신감은 나의 능력과 과업의 난이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한 개념이다.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난이도를 낮게 보면 자신감은 저절로 올라간다. 반면 능력은 적절하게 평가했는데 과업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자신감은 떨어진다. 자만심은 나의 능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거나 과업들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낮게 잡을 때 생기는 마음이다. 비합리적인 평가 탓에 자신감이 과해진 마음 상태다. 자존심은 자존감과 연관된 감정을 뜻한다. 자존감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관한 답, 즉 생각의 개념이라면 이에 수반되는 감정을 자존심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자존심은 주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느끼는 상한 감정을 의미한다. 비난을 받거나 트라우마가 생겨 일정 선 밑으로 감정이 추락하는 것을 자존심이 상한다고 표현한다. 자존심을 세웠다는 의미는 바닥을 치고 반등했다는 뜻인데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드물다. 자존감에 대한 오해와 편견. 개념의 혼란과 함께 자존감에 대한 오해도 상당하다. 이미 여러 책을 통해 심리학의 기초를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 중에도 잘못된 정보를 정답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둘러싼 가장 흔한 오해는 무엇일까? 자존감은 부모에게서 온다. 정보 과잉에서 비롯된 오해다. 부모의 양육 방식이나 어릴 적에 받은 대우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자존감이 순전히 부모의 영향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흔히 부모님의 사랑을 덜 받아서 자존감이 낮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집착했다간 자존감 회복은커녕 가족 사이에 불화만 커진다. 뒤늦게 부모가 사과를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자존감은 셀프로도 회복할 수 있다. 칭찬이 부족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한때 유행을 했다. 이 말을 칭찬은 무조건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잘못된 칭찬은 공허함만 키운다. 칭찬에 대한 환상과 갈망 또한 적외감을 자극한다. 자존감만 회복되면 행복해진다. 자존감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과 연결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이성의 영역이다. 자존감을 회복했다고 해서 기분이 방방 뜨고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 드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회복되면 좀 더 담대해진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평일에 파김치가 되어 들어와도 주말까지 망쳐버리지 않을 수 있다. 월요일 아침은 피하고 싶을지언정 그게 걱정되어서 일요일 저녁까지 날려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자존감이 회복되면 나르시시스트가 된다. 자존감 회복의 목표는 흔히 말하는 근자감을 갖거나 자뻑남, 자뻑녀가 되는 게 아니다. 이들처럼 지나치게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을 자기애성 인격 장애인,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른다. 이들은 겉으로는 거만한 척하지만 사실은 창피를 당할까봐 노심초사한다. 자존감을 회복하면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못난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함께 갖출 수 있다. 자존감은 정말 회복 가능한가?
자존감은 자신을 어떤 높이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느낌이다. 이 느낌은 생각이며 판단이지만 감정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유동적이고 시시때때로 변한다. 게다가 자존감 정도가 변할 때마다 그 느낌은 확연히 달라진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갈 때는 흥분되지만 내려갈 때는 그만큼 공포감도 커진다.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은 이 속도감을 비교적 잘 견뎌낸다. 내려갈 때도 안전띠를 메고 있으며 실제로 추락할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다. 곧 다시 내려갈 것을 알고 미리 대비를 한다. 자존감을 회복하면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주위에서 비난을 들어도 그 충격이 오래가지 않는다. 잠깐 자존감이 떨어졌다고 해서 죽기 살기로 예민하게 굴지 않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건강하면 좋은 평판은 저절로 따라온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떨어진 자존감은 회복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사람이 있고 쉽게 되찾는 사람도 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아 번번이 낙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노력하면 분명히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자전거를 타는 과정과 비슷하다. 자존감은 자전거처럼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우리는 자존감에 올라타 중심을 잡고 핸들을 조정하며 바퀴를 굴리는 과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자전거는 혼자 타지만 타는 법을 혼자 터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운동신경이 남다르고 균형 감각이 뛰어난 사람도 옆에서 돕는 사람 없이는 배우기 쉽지 않다. 누군가 옆에서 코치를 하거나 잡아줘야 한다. 지금부터 이 자전거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는지 비교적 상세히 안내하려고 한다. 타는 법뿐만 아니라 넘어지지 않고 오래 타는 법,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 착용해야 할 보호장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것이다. 자전거를 타는 동안 우리는 분명 한두 번 이상 넘어질 것이다. 자전거를 배운 지 30년이 넘은 사람도 가끔 넘어지고 깨지는 이치다. 하지만 자전거를 일으켜 다시 올라탈 줄 알며 상처를 치료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전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주 타고 싶고 애용하며 즐기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왜 지금 자존감이 중요한가? 자존감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말, 행동, 판단, 선택, 감정 등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요즘처럼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자존감은 더욱 중요해진다. 흔히 자존감을 정신건강의 척도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연애가 힘든 사람, 자주 우울한 사람, 대인관계가 힘든 사람도 모두 자존감과 연관되어 있다. 자존감은 사회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무리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지속적인 스트레스나 압박 상황에 놓이면 자존감이 떨어진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환경에 따라 서서히 회복하기도 한다. 자존감이 중요해진 시대. 남들은 다들 결혼도 잘하고 얘도 잘 키우고 일도 척척 해내는데 왜 저에겐 이 모든 게 힘들게만 느껴질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몇 년 새 부쩍 늘었다.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들을 때마다 대답을 하기 쉽지 않다. 나조차 이런 생각을 자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의사들은 돈도 잘 벌고 논문도 잘 쓰고 주말마다 가족과 여행도 잘 가는데 왜 나는 아직 집도 없고 글도 잘 안 써지고 하루하루가 고단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남의 인생은 모두 쉬워 보인다. 때가 되면 다들 좋은 짝을 만나 사랑을 하고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기도 잘하고 며칠 울적하다가 다시 씩씩해진다. 결혼도 순탄한 것 같고 취업도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세상은 멀쩡히 잘 돌아가는데 유독 나만 혼자이고 힘든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 경계가 사라졌지만 더 외로워진 사람들.
과거에 비해 우리의 삶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부모 세대에 비해 밥 굶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저마다 수십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정신 건강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반복되는 사실이다. 17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정신과 환자는 대폭 늘었다. 특히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급격히 많아져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IT 산업이 빠르게 발전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눈을 뜨자마자 뉴스와 날씨를 확인하는 것부터 잠이 들 때까지 스마트폰 세상과 접속해 있는 우리는 과연 행복하고 건강할까?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은 분명 유익한 점이 많다. 과거였다면 알지도 못했을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교류한다. 모두가 친구이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이웃을 맺는다. 친구의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를 들여다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근사한 인테리어, 맛있는 음식, 해외여행, 책 읽는 삶, 따라하고 싶은 취미생활. 어쩜 그렇게 다 잘 살고 있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기가 죽는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아 비교가 되고 우울해진다. 부러움은 잠시고 그만큼 내 삶이 위축되고 초라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의 삶이 과연 보이는 것처럼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 차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리가 가까워진 만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우리는 타인과 가까워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만큼 멀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 친구라고 생각해 다가갔는데 적이기도 하고 힘들게 마음을 열었는데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말 한마디 했다가 심한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같은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치열한 경쟁자가 되어 있기도 한다. 누구한테 함부로 속을 털어놓을 수도 없고 속마음을 드러낼 때도 수없이 자기 검열과 눈치 보기를 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지만 누구도 진심으로 고민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서도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린다. 과거엔 속상한 일이 있으면 형이나 언니에게 털어놓았다. 같은 반 친구가 돈을 빼앗아 가면 다음날 형이 쫓아가서 다시 빼앗아다 줬다. 누가 날 무시하거나 상처 주면 언니가 위로를 해주거나 왜 당하고만 다니냐며 꾸지람이라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조차 쉽지 않다. 형제 자매의 수가 줄어들어 물리적인 환경이 변한 데다 그들도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만도 벅차다. 그렇다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내 편이 되어주지도 않고 한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내 고민을 들어주지도 않는다. 우리는 모두 외떨어진 섬처럼 각자의 고민을 안고 외로워한다. 어쩌면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있대 꽉 막힌 고립의 시대인지도 모르겠다. 자존감이 가장 강력한 스펙. 사람만 바뀐 것이 아니다. 세상은 어느새 너무 많은 것을 묻고 요구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떤 길로 갈 건지, 얼마의 속도로 갈 건지 수시로 묻고 확인한다. 결정할 것도 많아지고 답을 내야 할 것도 많아졌다. 당연히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젊은이들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에서 한치도 벗어나질 못한다. 그리고 그 고민을 물고 늘어지느라 가진 에너지를 소모한다. 보고 들은 것은 많고 그에 따라 질문과 고민은 많아졌는데 답을 찾을 수 없으니 참으로 답답한 세상이다. 정보가 폭발하면서 우리는 고유의 정체성조차 비교당하고 산다. 내가 하는 생각, 살아가는 과정, 판단 결과들도 비교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마음 한구석에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을 안고 살아간다. 이런 환경은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을 조장하고 내 환경을 원망하게 되고 내 성격이 이상한지 자꾸 점검하게 된다. 답을 찾기도 쉽지 않다.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고민할 시간은 부족하고 점점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면서 떨어진 자존감은 방치되기 일쑤다.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건강한 마음으로 무장한 자신이 가장 강력한 무기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고민에 빠져 있는 것도 알고 보면 자존감과 연결된 질문들이다. 이럴수록 자존감이 강해야 상처를 덜 받고 길을 찾을 수 있다. 바야흐로 셀프로 자존감을 지켜야 하는 시대다. 행복해지기 위한 온갖 방법과 글귀가 난무하지만 진짜 행복은 튼튼한 자존감에서 나온다. 건강한 자존감이야말로 요즘처럼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다. 2장 사랑 패턴을 보면 자존감이 보인다. 사랑받을 자격을 의심하는 사람들. 성장 소설에는 어김없이 사랑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유가 뭘까? 사춘기가 성욕이 가장 왕성할 때라서가 아니다. 성장은 자존감을 획득하는 과정이고 자존감을 갖추면 사랑부터 찾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존감이 무너지면 사랑에 대한 능력부터 의심하게 되어 있다.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유형이 사랑 고민 상담자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김없이 자존감 문제에 봉착한다. 역시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는 사랑도 풀리지 않는 모양이다. 연애할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의 속마음.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확고한 사람들이 있다. 멀쩡하게 생겼고 누가 봐도 매력적이건만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말이다. 이런 사람은 좋은 사람을 소개해줘도 사소한 핑계를 대며 퇴짜를 놓기 일쑤다. 속내가 궁금해 말은 그렇게 해도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떠보면 진심으로 정색을 한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그 말이 빈말이 아님을 알게 된다. 처음에는 나를 좋아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에 대해 더 알게 되면 실망할 게 뻔해. 놀랍게도 자신의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결혼을 강렬히 원하면서도 기피한다. 연애를 할 때조차 결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다. 답답한 마음에 점집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자신이 과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지, 한 사람과 오래 사귈 수 있는지 자신 없어 한다. 자신은 연애 불능자라고 단정하고서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없고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도 말한다. 그러니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평생 외로울 것을 생각하니 서러움이 밀려오고 그래서 또 사랑을 갈망한다. 사랑을 놓친 후 찾아오는 자기 비하. 같은 맥락에서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 대시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겉으로는 아직 연애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우리는 성격이 너무 다른 것 같다 등 좋은 말로 거절하지만 마음 안에는 내 성격을 알면 떠나갈 게 뻔해. 너처럼 똑똑한 사람은 결국 나를 무시하고 질려버릴 거야 하는 생각이 가득하다. 이런 사람들을 보는 주위 사람들은 무척 안타깝다. 좋은 사람인데 왜 겪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해? 아니야, 너는 사랑스러워 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다. 자신이 사랑받을 수 없다는 믿음은 망상에 가까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엄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해? 라며 상대를 설득하려고 든다. 이런 스타일은 처음엔 겸손하거나 착하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면 주위 사람의 시선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본인이 후회가 늘어간다. 그냥 지난번 사귀던 사람하고 쭉 가볼 걸 그랬나 하고 후회한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지났고 흐른 시간만큼 나이도 먹었지만 떨어진 자존감만 그대로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랑을 놓치고 사랑을 놓친 후에 자존감은 더 떨어진다. 이들의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고 후회하면서도 자신이 사랑 부적격자라고 믿는 데 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수록 자기 비하는 더욱 견고해진다. 궁극적으로 자신을 더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비극이다. 기초 믿음의 부재.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일은 신뢰라는 감정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덕목이다. 인간은 제각각 독립적인 존재지만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서 팀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 살 수 있다. 승객은 기관사를 믿어야 몸을 맡기고 여행할 수 있다. 이 기관사가 운전면허는 있을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절대 편안하게 여행하지 못한다. 이렇듯 누군가에 대한 본능적인 믿음을 기초 믿음이라고 부른다. 사람이 태어나 가장 먼저 갖는 기초 믿음은 엄마에 대한 믿음이다. 아기에게는 배고프면 엄마가 젖을 물려주고 기저귀가 젖으면 갈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 만일 엄마가 젖을 물릴 때마다 왜 이렇게 칭얼대서 나를 힘들게 하니? 라며 짜증을 부리거나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아이는 외부 세계에 대한 최초의 믿음을 형성하지 못한다. 엄마의 거부로 인해 아이는 자꾸 배가 고파지는 나는 이상한 존재, 세상에 불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기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엄마의 사랑과 양육 방식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부모에 대한 기초 믿음이 형성되었으나 그 후 다양한 경험을 통해 깨져버린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